사람 사이에서 오늘은 어떤 말이 마음에 남으셨습니까? 사람 사이 쉼표 지금 시작합니다. 정약용 선생이 말하는 60세 이후 이렇게 돈 쓰면 자식이 존경합니다. 돈 때문에 자식과 싸우고 계신가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식과 돈 이야기를 하다가 싸운 적, 용돈을 달라고 했다가 차갑게 거절당한 적, 명절에 세뱃돈 얼마 줄지 고민하다 밤을 새운 적, 아니면 반대로 자식이 용돈을 주려 하는데 받기가 미안해서 거절한 적. 돈 이야기만 나오면 왠지 모르게 불편하고 서먹해지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얼마 전 은행에서 목격한 장면입니다. 70대로 보이는 한 할머니가 창구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제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나요? 어머님 158만 원 있으십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이번 달은 어떻게 버티지? 약간만 30만 원인데. 옆에 있던 아들로 보이는 남자가 답답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제가 모시고 살자고 했잖아요. 왜 혼자 사시려고 그래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혼자 살 수 있어. 너희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그럼 이렇게 돈 없이 어떻게 살아요? 병원비도 못 내시면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노년의 모습입니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아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아버지 76세는 퇴직금과 연금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손주들에게 큰 돈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한 명에 50만 원씩, 손주가 내신이 200만 원입니다. 거기다 며느리 사위에게도 각각 30만 원씩, 또 260만 원. 한 번 명절에 460만 원을 쓰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아버지 너무 많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내 돈으로 내 손주들한테 주는데 왜? 너희는 상관하지 마. 그렇게 몇 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급하게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술비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결국 자식들이 돈을 모아서 수술비를 댔습니다. 수술 후 자식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연금도 받으시고 퇴직금도 있으셨는데 돈이 왜 이렇게 없으세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명절마다 큰 돈을 나눠주고 친구들과 외식하고 좋은 옷 사고 계획 없이 쓰다 보니 돈이 거의 바닥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혼자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자식들한테 손 벌리게 될 줄은 몰랐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 세대는 돈 관리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벌기 바빴습니다.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자식 키우고 집 마련하고 결혼시키고 그것만으로도 빠듯했습니다. 그러다 은퇴했습니다. 퇴직금이 나왔습니다. 연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많이 주면 자식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무리해서 줍니다. 아니면 반대로 자식에게 손 벌리기 싫어서 아파도 병원을 안 갑니다. 아껴야 할 때 쓰고 써야 할 때 아낍니다. 그 결과 돈 때문에 자식과 관계가 멀어지고 자존심이 상하고 노년이 불행해집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내면서 극심한 가난을 겪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기도 했고 입을 옷이 없어서 추위에 떨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선생은 돈을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왜 그렇게 절약하십니까? 선생은 대답했습니다. 돈은 물과 같다. 모으면 강이 되고 흐르면 샘이 된다. 막히면 썩고 넘치면 해가 된다. 척절히 쓰고 척절히 모으고 척절히 나누는 것이 지혜다.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돈을 다루되 돈에 흔들리지 않는다.
가난해도 떳떳하고 부유해도 교만하지 않는다. 오늘 저는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빌려 60세 이후 어떻게 돈을 써야 자식들에게 존경받고 자신도 행복한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 그리고 자식들과의 관계를 바꾸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원칙 가장 비참한 순간. 복지관에서 만난 한 할아버지 72세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평생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자식 셋을 대학까지 보냈고 다 결혼시켰습니다. 하지만 노후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퇴직금도 자식들 결혼 비용으로 다 써버렸습니다. 이제 국민연금 50만 원으로 생활합니다. 월세 30만 원 내고 나면 20만 원. 그것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합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한데 내 아버지 이번 달에 좀 힘들어서 그러는데 혹시 30만 원만.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저도 지금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까지 여유가 없어요. 아, 그래. 그럼 됐다. 할아버지는 둘째한테도 전화했습니다. 역시 거절당했습니다. 셋째한테도 전화했습니다. 셋째는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 왜 매번 이러세요? 저번 달에도 드렸잖아요. 아, 미안하다. 할아버지는 전화를 끊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비참한 사람이 되었을까? 손 벌리는 순간 존경은 사라진다. 여러분, 잔인한 이야기지만 현실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요구하는 순간 존경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자식들은 부모를 큰 산처럼 여깁니다. 의지할 수 있는 존재로 여깁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자신들에게 손을 벌리는 순간 그 이미지가 무너집니다. 아, 부모님도 나약한 사람이구나.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구나. 물론 자식들이 효도해야 합니다. 당연히 부모를 모셔야 합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자식이 스스로 드리는 것과 부모가 달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는 효도이지만 후자는 구걸처럼 느껴집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아들들은 한양에 있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생은 단 한 번도 아들들에게 돈을 보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가 보내주려 해도 받지 않겠다. 아비가 자식에게 손을 벌리는 것은 하늘의 이치에 어긋난다. 내가 직접 벌어서 쓰겠다. 선생은 70대의 나이에도 글을 쓰고 책을 팔아서 스스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공자도 말했습니다. 군자는 구하지 않는다. 스스로 서고 스스로 먹으며 스스로 입는다. 대전에 사는 74세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이 할아버지도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연금이 적었고 저축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엇을 했을까요? 아파트 경비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일했습니다. 월급은 150만 원. 많지 않지만 생활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처음에 자식들이 말렸습니다. 아버지, 그 나이에 무슨 경비일을 하세요? 제가 드릴게요.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아직 일할 수 있다. 너희 돈 받고 싶지 않다. 3년이 지났습니다. 명절날 자식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큰아들이 아버지께 봉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일 그만하시고 이걸로 편히 지내세요. 봉투 안에는 1,0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하지만 받을 수 없다. 나는 아직 일할 수 있으니까. 그러자 둘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용돈이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한테 한 번도 손 안 벌리시고 스스로 사신 것에 대한 존경의 표시예요. 받아주세요. 그제야 할아버지는 받았습니다. 자식들이 스스로 드리는 돈, 그것은 구걸이 아니라 존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지금부터라도 경제적 독립을 준비하십시오. 너무 늦었다고요? 아닙니다. 70세에도 일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 택배 분류, 급식 보조, 청소. 체면 때문에 못한다고요? 체면과 자존심 중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자식에게 손 벌리는 것보다 일하는 것이 훨씬 품이 있습니다. 둘째, 지출을 줄이십시오. 수입을 늘릴 수 없다면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월세를 싼 곳으로 옮기고 불필요한 지출을 없애십시오. 체면 차리느라 비싼 옷 사지 마십시오. 깨끗하면 됩니다. 셋째, 정부 지원을 알아보십시오.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의료비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복지관에 가서 상담받으십시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넷째, 자식이 주려고 할 때만 받으십시오. 자식이 스스로 아버지, 이거 쓰세요 라고 할 때는 받아도 됩니다. 하지만 절대 먼저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다섯째, 긴급 상황을 대비하십시오. 병원비, 장례비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비상금을 모아두십시오. 두 번째 원칙, 500원 때문에 잃어버린 것. 마트에서 본 장면입니다. 한 할머니가 계산대에서 점원과 다투고 있었습니다. 이거 지난번에는 990원이었는데 왜 1,500원이야? 어머님, 가격이 인상됐습니다. 말도 안 돼. 점장 불러.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뒤에 줄 서 있던 사람들이 불편해했습니다. 결국 점장이 나왔고 500원을 깎아줬습니다. 할머니는 승리한 듯 으쓱하며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 마트 직원들은 할머니를 피했습니다. 젊은 손님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할머니 맨날 저러시네. 할머니는 500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잃었을까요? 품위를 잃었습니다. 존중을 잃었습니다. 친구들과 식사하는 자리. 계산할 때 한 할아버지가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자, 김치찌개가 7,000원이니까 4명이면 28,000원. 한 사람당 7,000원씩 내야 해. 아, 내가 냉면 먹었으니까 9,000원이네. 그럼 2,000원 더 내야 하나? 응, 정확하게 계산해야지. 친구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몇천 원 가지고 왜 저러나? 그날 이후 친구들은 그 할아버지와 식사하기를 꺼렸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돈을 아끼는 것은 지혜지만 작은 돈에 인색한 것은 어리석음이다. 천금을 아껴도 한 푼을 나눌 줄 알아야 한다. 맹자도 말했습니다. 작은 이익에 급급하면 큰 덕을 잃는다. 돈보다 귀한 것. 여러분, 500원, 1,000원이 중요합니까?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품위를 잃고 친구를 잃고 자식들에게 창피를 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한 번 잃은 품위는 다시 얻기 힘듭니다. 서울에 사는 박씨 71세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박 할머니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으로 겨우 생활합니다. 하지만 친구들과 만날 때는 절대 계산을 따지지 않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 내가 살기라고 먼저 계산합니다. 친구가 아니야, 내가 낼게라고 해도 됐어, 이번엔 내가라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친구들을 집에 초대해서 직접 만든 음식을 대접합니다. 비싼 음식은 아닙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하지만 정성이 가득합니다. 친구들이 말합니다. 팍 씨는 돈은 없어도 마음은 부자야. 손주들이 오면 항상 과자 한 봉지라도 사줍니다. 많은 돈은 아닙니다. 5,000원짜리 과자입니다. 하지만 손주들은 할머니 집에 가면 항상 뭔가 받을 수 있어라며 좋아합니다. 자식들이 어머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돈이 부족하실 텐데. 라고 말립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말합니다. 괜찮아. 나한테 이만큼은 있어. 이게 내 행복이야. 자식들은 할머니를 존경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없는 중에도 베푸시는 분이야. 작은 돈 어떻게 써야 할까? 첫째,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계산을 따지지 마십시오.
몇천 원 차이 가지고 싸우지 마십시오. 이번엔 내가, 다음엔 내가 이렇게 하십시오. 정 불편하면 우리 이제부터 돌아가면서 내자라고 하십시오. 둘째, 손주들에게 인색하지 마십시오. 큰 돈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과자 한 봉지, 아이스크림 하나. 그것만으로도 손주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좋아합니다. 셋째, 이웃에게 인색하지 마십시오. 반찬을 만들면 옆집에도 조금 나눠주십시오. 과일을 사면 아래층에도 조금 주십시오. 그 작은 나눔이 이웃을 친구로 만듭니다. 넷째, 봉사할 때 시간만 주지 말고 약간의 돈도 쓰십시오. 복지관에서 봉사할 때 간식을 사가십시오. 오늘은 제가 빵 사왔어요 하면 모두가 좋아합니다. 많은 돈이 아닙니다. 10,000원이면 됩니다. 다섯째, 자신에게도 인색하지 마십시오. 가끔은 좋아하는 음식을 사 드십시오. 가끔은 새 옷을 사 입으십시오. 절약과 인색은 다릅니다. 세 번째 원칙, 가장 불편한 순간. 명절날의 풍경입니다.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주들에게 세뱃돈을 줍니다. 자, 할아버지가 10만원씩 준다. 손주들이 좋아합니다. 와,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계속 말합니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아껴서 이거 준비한지 아니? 할아버지가 너희 생각해서 몇 달 동안 모은 거야. 너희 큰아버지네 애들한테는 5만원씩 줬는데 너희한테는 특별히 10만원이야. 자식들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왜 저러시지? 그냥 주시면 되는데. 손주들도 불편해합니다. 할아버지가 주신 건 고맙지만 왜 자꾸 말씀하시지?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베풀물 자랑하는 순간. 복지관에서 봉사하는 한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매달 10만원씩 복지관에 기부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나 복지관에 매달 10만원씩 기부하고 있어. 나같이 베푸는 사람이 있어야 세상이 돌아가지. 요즘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야. 나처럼 하는 사람이 없어. 처음에는 사람들이 대단하시네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몇 번 듣다 보니 불편해졌습니다. 좋은 일 하시는 건 맞는데 왜 자꾸 자랑하시지? 결국 사람들이 그 할아버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왔습니다. 굶주린 사람에게 밥을 주고 병든 사람을 치료해주고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선생이 그 사실을 절대 자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왜 베푼 것을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선생은 대답했습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진정한 선행은 조용히 하는 것이다. 자랑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선행이 아니라 과시가 된다. 공자도 말했습니다. 덕을 베풀되 은혜를 입힌다고 생각하지 말라. 은혜를 입혔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거래가 된다. 부산에 사는 한 할머니 73세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는 매달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쌀 10kg씩을 보냅니다. 5명에게 보내니 한 달에 50kg입니다. 돈으로는 약 20만원입니다. 할머니의 연금이 70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도 몰랐습니다. 이웃들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복지관 직원이 할머니의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따님, 어머님께서 3년째 매달 쌀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한데 어머님께 감사패를 드리려고 하는데 연락처를 안 알려주셔서. 딸이 깜짝 놀라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머니, 복지관에 쌀을 보내고 계세요? 할머니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 그게 별거 아니야.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할 필요 없잖아.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야. 그런데 감사패를 드린다는데요. 필요 없어. 거절해.
나는 그런 거 받으려고 한 게 아니야. 딸은 그제야 어머니를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진짜 베푸는 분이구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식들은 어머니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베풀어야 할까? 첫째, 베푼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손주에게 용돈 줬으면 그냥 주십시오. 할아버지가 얼마나 아껴서.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친구에게 밥 샀으면 그냥 사십시오. 내가 너한테 몇 번이나 샀는데.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둘째, 베푼 것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난번에. 이런 말이 나오려고 하면 삼키십시오. 진정한 베풀문 주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셋째, 베풀물 조건으로 삼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도.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넷째, 남들 앞에서 베푼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나는 매달 복지관에 기부하고 있어. 이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정말하고 싶으면 일기장에 쓰십시오. 다섯째, 익명으로 베푸십시오. 이름을 밝히지 말고 조용히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베풀입니다. 네 번째, 원칙 계획 없이 쓴 결과.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 75세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65세에 퇴직했습니다. 퇴직금으로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큰 돈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살 수 있겠어. 그런데 계획이 없었습니다. 자식들 결혼 선물로 2천만 원 썼습니다. 새 차를 샀습니다. 2,500만 원. 집을 리모델링 했습니다. 1,500만 원. 친구들과 여행 다녔습니다. 500만 원.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통장 잔고를 보니 1,000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 할아버지는 연금 50만 원으로 빠듯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때 계획적으로 썼으면 하고 후회하지만 소용없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경제계획.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도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살았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글을 써서 버는 돈, 제자들에게서 받는 사례금 모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지출도 정확히 계획했습니다. 식비에 얼마, 옷에 얼마, 책에 얼마.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오는 것을 알고 나가는 것을 알면 궁하지 않다. 계획 없이 쓰면 부자도 가난해지고 계획적으로 쓰면 가난한 이도 여유롭다. 실제 사례 김 할아버지의 계획. 인천에 사는 김씨 70세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김 할아버지는 65세에 퇴직했습니다. 퇴직금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많지 않은 돈이었지만 할아버지는 철저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계산했습니다. 나는 9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자. 그럼 25년이 남았다. 국민연금이 월 60만 원 나온다. 연 720만 원이다. 25년이면 1억 8천만 원이다. 퇴직금 5천만 원을 더하면 총 2억 3천만 원이다. 월 생활비를 70만 원으로 잡으면 연 840만 원이다. 25년이면 2억 1천만 원이다. 여유가 2천만 원이다. 이것은 비상금으로 남겨둔다. 할아버지는 이 계획을 종이에 써서 지갑에 넣고 다녔습니다. 물건을 살 때마다 그 종이를 봤습니다. 이거 사면 계획에 어긋나는가? 불필요한 지출을 줄였습니다. 자식들이 아버지 새 옷 사세요 라고 해도 이 옷으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이 여행 가자고 해도 나는 됐다고 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의 통장에는 여전히 퇴직금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연금으로 생활하고 퇴직금은 거의 건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식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계획대로 사는 거다. 어렵지 않아. 계획적으로 쓰는 방법. 첫째, 얼마나 살지 계산하십시오. 평균 수명을 고려해서 90세 혹은 95세까지 산다고 가정하십시오. 그럼 몇 년이 남았습니까? 둘째, 총 자산을 계산하십시오.
현재 가지고 있는 돈 앞으로 받을 연금 총 자산. 예, 저축 3천만 원, 연금월 50만 원, 12개월, 25년 총 1억 8천만 원. 셋째, 월 생활비를 정하십시오. 얼마가 필요한지 정확히 계산하십시오. 집세, 식비, 의료비, 통신비, 교통비. 가능하면 연금 범위 내에서 생활하십시오. 넷째, 비상금을 따로 준비하십시오. 갑자기 병원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장례비도 준비해야 합니다. 최소 1,000만 원 이상은 손대지 말고 모아두십시오. 다섯째, 큰돈 쓸 때는 자식과 상의하십시오. 차를 바꾼다거나 집을 고친다거나 큰 여행을 간다거나 이런 일은 자식들과 상의하십시오. 혼자 결정하지 마십시오. 여섯째, 매달 지출을 기록하십시오. 수첩에 적으십시오. 스마트폰으로 기록하십시오. 얼마를 썼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일곱째, 계획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충동 구매하지 마십시오. 이번 한 번만 하지 마십시오. 계획은 지키려고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원칙, 가장 슬픈 유산 분쟁. 제가 아는 한 가정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78세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였습니다. 유언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자식들이 모였습니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통장이 어디 있지? 아버지 집은 누구 명이지? 아버지가 저축한 게 있을 텐데.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은행 저 은행. 통장이 7개나 나왔습니다. 증권사 계좌도 있었습니다. 보험도 3개나 들어 있었습니다. 총 재산이 얼마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둘째가 말했습니다. 형, 아버지가 생전에 형한테는 집 사줄 때 3천만 원 보태줬잖아. 그건 빼야지. 큰아들이 반박했습니다. 그건 증여야. 상속이랑 다르지. 그리고 너도 결혼할 때 2천만 원 받았잖아. 그건 결혼 축의금이지. 그럼 내 것도 집 축의금이야.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셋째도 끼어들었습니다. 나는 아버지 병원비 다 냈어. 그것도 계산해야지. 형제들이 법정에 갔습니다. 변호사 비용으로 수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2년 동안 싸웠습니다. 결국 법원에서 판결이 났지만 형제들은 서로 원수가 되었습니다. 명절에도 만나지 않습니다. 전화도 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식들을 위해 평생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자식들을 갈라놓았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준비. 정약용 선생은 50대부터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유언장을 썼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썼습니다. 큰아들에게는 책을, 둘째에게는 밭을, 셋째에게는 누가 무엇을 받을지 명확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들이 유산 때문에 싸우지 말기를 바란다. 형제가 우애하는 것이 아비의 마지막 소원이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형제는 다시 만날 수 없다. 선생이 돌아가신 후 자식들은 유언대로 나눴습니다.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한 할아버지 72세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건강합니다. 아직 젊습니다. 하지만 2년 전부터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자산을 정리했습니다. 은행 통장 7개를 하나로 합쳤습니다. 증권 계좌도 하나로 정리했습니다. 보험도 불필요한 것은 해지했습니다. 그리고 A사 용지에 모든 것을 적었습니다. 나의 재산 목록. 국민은행 통장 계좌번호 3천만 원. 증권사 계좌 계좌번호 1,500만 원. 아파트 주소 시세 3억 원. 보험사 사망 시 5천만 원 지급. 국민연금 할머니에게 유족연금 지급. 나의 빚. 없음. 장례 방법. 장례식장 병원. 장례기간 3일장. 비용 보험금 5천만 원 중 500만 원 사용. 나머지는 자식들에게. 유산 분배. 아파트 할머니 명의로 할머니 사후 자식들이 3등분.
현금 4,500만 원, 자식 3명이 1,500만 원씩. 책과 유품 큰아들에게. 할아버지는 이 문서를 3부 복사해서 자식들에게 하나씩 주었습니다. 자식들은 놀랐습니다. 아버지 아직 건강하신데 왜 벌써? 아니다. 미리 준비하는 게 너희를 위하는 거다. 내가 갑자기 가면 너희가 혼란스러울 거 아니냐. 이제 다 정리했으니 마음 편하다. 자식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그래 오래 살겠다. 하지만 준비는 해둬야지. 어떻게 정리할까? 첫째, 통장을 정리하십시오. 여러 은행에 흩어진 통장을 하나로 합치십시오. 사용하지 않는 계좌는 해지하십시오. 둘째, 자산 목록을 만드십시오. 은행, 증권, 보험, 부동산 모든 것을 용지에 적으십시오. 계좌번호, 비밀번호까지 적으십시오. 셋째, 빚이 있으면 정리하십시오. 빚을 남기고 가면 자식들이 고통받습니다. 최대한 갚으십시오. 넷째, 유언장을 쓰십시오. 법정 유언장까지는 아니어도 됩니다. 차필로 쓰십시오. 누구에게 무엇을 줄지 명확히 쓰십시오. 다섯째, 장례 방법을 정하십시오. 어떻게 장례 치르고 싶은지 쓰십시오. 화장할지 매장할지 어디에 묻힐지. 자식들이 고민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섯째, 자식들에게 알리십시오. 비밀로 하지 마십시오. 여기 다 정리해뒀다. 나중에 보면 된다고 말하십시오. 일곱째, 1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 하십시오. 재산이 바뀔 수 있습니다. 생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매년 확인하고 수정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빌려 60세 이후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첫째, 자식에게 돈을 요구하지 마라. 경제적 독립이 존경을 만든다. 둘째, 작은 돈에 인색하지 마라. 부미는 돈으로 살 수 없다. 셋째, 베풀되 자랑하지 마라. 조용한 선행이 진짜 선행이다. 넷째, 계획적으로 써라. 계획이 노후를 지킨다. 다섯째, 죽기 전에 정리하라. 자식들의 평화를 위해. 여러분, 돈은 무엇입니까? 젊었을 때는 돈이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습니다. 돈은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흐르는 물과 같다. 고이면 썩고 흐르면 맑다. 잘 쓰면 복이 되고 잘못 쓰면 화가 된다. 한 할아버지의 깨달음. 강원도에 사는 한 할아버지 80세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돈을 모으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절약하고 아끼고 모으고. 통장에 돈이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뿌듯했습니다. 나는 성공한 노인이야. 자식들한테 짐이 안 돼.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식이 돌아왔을 때 자식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우리가 여기 있어요. 둘째 딸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곁에 계셔야 해요. 그 순간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건 돈이 아니구나. 이 아이들이구나.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왜 평생 돈만 쫓아다녔을까? 퇴원 후 할아버지는 달라졌습니다. 자식들을 자주 만났습니다. 손주들에게 용돈도 주고 함께 식사도 했습니다. 친구들과도 자주 어울렸습니다. 복지관의 기부도 시작했습니다. 통장에 돈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행복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사는 것 같아. 돈은 쓰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왜 모으십니까? 자식에게 물려주려고요? 자식들은 당신의 돈보다 당신의 건강을 바랍니다. 당신과의 시간을 바랍니다. 불안해서요? 적당히 모으면 됩니다. 너무 많이 모으면 쓸 기회를 놓칩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돈을 모으되 쓸 줄 알아야 한다.
모으기만 하고 쓰지 못하면 돈의 노예가 된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돈을 아끼지 말고 자신을 아끼십시오. 필요한 약은 사드십시오. 필요한 치료는 받으십시오. 가끔은 맛있는 음식을 드십시오. 돈을 아끼지 말고 시간을 아끼십시오. 자식과 보낼 시간, 친구와 보낼 시간, 그것이 더 소중합니다. 돈을 아끼지 말고 관계를 아끼십시오. 돈 때문에 자식과 싸우지 마십시오. 돈 때문에 친구를 잃지 마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통장 잔고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1억이 있든 1000만 원이 있든 100만 원이 있든 그것은 당신의 가치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 어려운 사람을 돕는 마음, 품위 있게 사는 모습, 이것들이 당신의 진짜 가치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재물은 몸 밖의 것이다. 가져갈 수도 없고 영원히 가질 수도 없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그 사람의 품격을 말해준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영상이 끝나면 이렇게 하십시오. 첫째, 자신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둘째, 계획을 세우십시오. 셋째, 자식에게 정직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나는 이만큼 있다. 이렇게 쓸 계획이다. 넷째, 베풀 계획을 세우십시오. 매달 조금씩이라도 누군가를 도우십시오. 다섯째, 돈보다 중요한 것에 투자하십시오. 건강, 관계, 경험.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돈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고 한 줄만이라도 적어주시면 돈이 쌓일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풍요롭고 품위 있는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돈을 현명하게 쓰십시오. 자식들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람 사이 쉼표였습니다.